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어느 드라마보다도 더 기묘한 가족이 있습니다. 술을 사랑한 한 남자, 그 남자를 붙들고 살았던 한 여자, 그리고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들 부부의 아들과 심지어 아들의 연인까지. 누구 하나 직장이 없는 이 기묘한 가족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 졸업 직후였다. 사회 초년생의 풋풋함이 채 사라지기도 전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 배치된 그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어깨에 잔뜩 힘주고 서툰 척 메일을 보내던 그 남자가 어느 날은 말없이 커피를 내밀었고 어느 날은 부장 뒷담화를 함께하며 웃기도 했다. 그렇게 가까워진 끝에 결혼까지 이어졌을 때 나는 그가 조금 술을 좋아한다는 것쯤은 감안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단순한 좋아함이 아니었다. 퇴근 후 한 잔은 기본이고 금요일은 폭탄주, 토요일은 친구들과 낮술, 일요일은 숙 취해 소용 맥주로 시작하는 일상이었다. 처음엔 같이 마시기도 했다. 나도 젊었고 당시엔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에 특별한 경계심도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코올이 빠지면 예민해지고 맥주캔이 떨어지면 투덜거렸으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말을 반복하던 그는 술을 마시고 나서야 웃었다. 아이가 생긴 건 그런 일상이 반복되던 해였다. 남편은 기뻐했다.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다. 퇴근 후 나를 데리러 오기도 했고 병원에도 꼬박꼬박 따라왔다. 하지만 그 기쁨은 출산과 함께 무너졌다. 밤낮이 바뀐 육아에 남편은 지쳤고 아기 울음소리보다 시끄러운 그의 짜증은 나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내가 누굴 위해 돈 버는 건데. 그가 술에 취해 화장실 문을 걷어차며 외쳤을 때 나는 유리잔을 들고 고민했다. 이걸 던지면 정말 끝나게 될까? 하지만 결국 나는 그저 숨을 참고 물을 마셨다. 그렇게 아들이 자라고 있었다. 겁 많고 조용한 아이. 아빠가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꼭 이불을 덮고 조용히 귀를 막았다. 나는 그런 아이가 안쓰러워 더 다정하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려 애썼다. 아이의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소박한 파티를 열었고 어린이집 발표회에는 꽃을 들고 갔다. 남편은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다. 그깟 행사라며 늘 술자리를 택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 실려갔다. 과음으로 인한 급성 알코올성 위염, 피를 토하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오히려 담담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의사의 말을 듣는 그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조용히 말했다. 그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다. 나 그냥 술 마실래. 말릴 수 없는 술, 붙잡을 수 없는 사람. 나는 그날 밤 우리 부부가 끝났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었다. 그는 퇴원하자마자 다시 술을 마셨고 그 후에도 4번 더 병원에 실려갔다. 병실에서 맞은 새해, 병원밥으로 대신한 생일. 그런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말릴수록 독해졌다. 내가 살아있을 때나 마셔. 죽으면 못 마셔. 이 말에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이 졸업을 앞두고 집에 데려온 사람이 있었다. 여자였다. 눈빛이 날카롭고 말수가 적은 여자. 둘이 동시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 같이 살고 싶어요. 벙찼다. 허락도 설명도 없이 갑자기 집으로 들어온 여자. 아들은 다시 학교 가겠다고 했고 여자는 취업 준비 중이라 했다. 남편은 그 상황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다 똑같네. 다 나 닮았네. 누가 웃으라고 한 말도 아닌데. 그는 웃었다. 그때부터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아들은 새벽 늦게까지 게임을 했고 여자는 거실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둘은 마트에도 가기 싫어했고 청소도 빨래도 나 몰라라였다. 나는 퇴근하고 와서 집안을 정리하고 밥을 차리고 쓰레기를 버렸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채 젊은 둘을 향해 너희가 뭘 안다고 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여자아이는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아저씨는 뭘 하고 사셨는데요? 그 말에 남편은 분노했다. 하지만 나는 어쩐지 속이 시원했다. 누군가 그의 술 냄새 나는 오만함을 박살 내줬다는 사실에 이상하게 안심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했다.
이 집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아무도 일하지 않고 모두가 방에서 뒹굴며 나는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너 진짜 이대로 살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남편은 또 쓰러졌다. 그리고 이번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이 실려간 응급실에서 나는 침착하게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했고 담당이의 설명을 들었다. 반복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간 기능 저하, 복수 증상, 정밀 검사 후 판단 예정. 무표정한 얼굴로 끄덕였지만 속은 벌벌 떨렸다. 분노도 걱정도 넘지 못할 만큼 피로한 감정이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막연하게 들렸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이번엔 좀 달라지려나라는 생각뿐이었다. 하룻밤을 병원 의자에서 지새우고 집에 돌아오자 집안은 전쟁터였다. 거실에는 배달 음식 비닐과 마시다 만 탄산 캔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화장실은 냄새가 올라올 정도로 엉망이었다. 아들은 안방 침대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그 여자아이는 내 이불을 덮고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 아들의 연인을 향해 소리치거나 대문을 열고 내쫓을 기운조차 없었다. 식탁에 앉아 한참을 눈 감고 있었다. 커피도 타지 못할 만큼 심신이 무너진 순간 여자아이가 물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어머니, 병원은 어땠어요? 어머니, 생전 처음 듣는 호칭에 이상하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사람 이번엔 진짜 위험해요. 그녀의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사람, 그녀가 남편을 그렇게 부르는 걸 듣자니 한편으로는 웃음이 났다. 아무도 가족 같지 않은 이 집에서 도대체 누가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건지 그 모든 게 우스꽝스러웠다. 며칠 후 남편은 의식을 되찾았다. 입원실 침대에 누운 그의 얼굴은 회색빛에 가까웠고 눈은 초점 없이 떴다. 이번엔 정말 안 마실게. 라는 말 대신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술 마시고 싶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술은 곧바로 생명 위협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웃었다. 그럼 안 마실게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이 거짓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퇴원한 그날 밤 그는 집에 오자마자 지하창고에서 감춰뒀던 소주를 꺼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 병을 들이켰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는 싸울 기운도 절망할 여유도 없었다. 그냥 저 사람은 스스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며칠 뒤 여자아이가 밥을 차려줬다. 달걀말이와 미역국 그리고 김치찌개. 허술했지만 정성은 보였다. 엄마, 아버지 건강해지셔야죠. 그녀의 그 말에 남편은 괴상하게 웃었다. 너까지 왜 이래? 내 엄마도 이 말했었어. 이제 좀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는 얼굴이 금세 일그러졌다. 근데 말이지. 나는 건강하게 살 자신이 없어. 숟가락을 내려놓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휘청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식탁 위에 반찬은 그대로 남겨졌다. 그날 밤 여자아이가 조용히 내게 물었다. 어머니, 저 여기서 나갈까요?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상했다. 원래 같으면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했을 텐데 그 아이가 내 밥상을 차려준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밥을 차려준 기억이 참 오래전이라서 그랬을까. 모처럼 따뜻했던 그 한 끼가 집안을 다시 나만의 공간처럼 느끼게 했던 걸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남편은 점점 말라갔고 더는 회복되지 않을 거란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의사는 이대로라면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 입원하면 아무것도 못 마시잖아. 그가 마지막으로 한 병을 마셨던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거실 소파에서 창밖만 바라보았다. 시린 겨울 아침 아들은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엄마, 나 일할게요.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무직이었던 그 아이가 처음으로 한 약속. 거짓이라도 고마웠다. 며칠 후 나는 병원 진료 예약을 혼자 가던 길에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마주친 사람이 있었다. 남편의 동생, 나보다 4살 어린 제부였다.
그는 마른 얼굴에 헐렁한 패딩을 입고 있었다. 형님 아직 살아 있어요?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다. 살아는 있지. 근데 얼마 못 갈 것 같아. 그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형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게 언제 얘기야? 나도 예전엔 안 그랬어. 그날 집에 돌아와 아들과 마주 앉았다. 너도 아빠처럼 살고 싶진 않지?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해. 목소리가 떨렸지만 담담하게 말했다. 그제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아이도 함께 앉아 있었다. 나는 둘에게 말했다. 나 혼자 이 집 끌어가는 거 이제 못하겠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저도 바꿔볼게요. 그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하지만 새벽녘 술에 취해 신음하는 남편의 숨소리가 또 들려왔다.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다음 발작이 오면 그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쩌면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떠나게 될 사람을, 그 마지막을 담담히 지켜보게 될 내 모습을. 남편의 마지막 발작은 그렇게 갑자기 찾아왔다. 평소처럼 술 한 병을 다 비우고 비틀비틀 욕실로 가더니 한참을 나오지 않았다. 두드려도 불러도 물소리만 미약하게 흘러나왔다. 문을 억지로 열자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편의 몸이 보였다. 옷은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가에는 피가 번지고 있었다. 아들은 놀라 도망치듯 뒤로 물러섰고 여자아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를 부축할 힘도 울 기력도 없었다. 그저 침착하게 반복해서 심호흡을 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는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도 못하고 몸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의사는 술에 몸이 진 거라고 표현했다. 이미 망가진 간은 제 기능을 멈췄고 뇌에도 일시적인 산소 부족이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그는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침마다 내가 입에 숟가락을 대줘야 했고 약을 먹일 때는 눈으로만 반응을 보였다. 대소변은 기저귀에 의존했다. 한때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사람을 몰아붙이던 남자는 이제 침대 한 구석에서 눈동자만 움직이며 살아 있었다. 나는 그를 미워했다. 동시에 애처로웠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고 그 대가는 아주 잔인했다. 아들도 충격이 컸는지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았고 여자아이는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며 나갔다. 하지만 면접을 봤다던 말은 흐지부지 되었고 결국 몇 주가 지나도록 둘 다 집에 머물렀다. 어느 날 여자아이가 내게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그냥 나갈게요. 뜻밖이었다. 그녀는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가에 번진 마스카라 자국이 말라붙은 걸 보니 분명 밤새 울었던 모양이었다. 아니야. 나는 말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민폐 끼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낯설지 않았다. 내가 몇 년간 내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기도 했다. 아들은 더욱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가끔 집안일을 돕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아무런 경제 활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점점 남편을 닮아가는 게 아닐까 두려웠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태도, 생각이 있어 보이지 않는 무표정. 너 진짜로 이대로 살고 싶어? 또다시 물었지만 그는 이번에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남편이 울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눈동자가 덜덜 떨리며 눈물이 흘러내렸고 떨리는 목젖으로 끙끙 신음소리를 냈다. 내가 국을 떠먹이던 순간이었다. 숟가락을 들고 멈춘 채 나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 지금 후회하는 거야?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 눈물만큼은 진심이었다. 내가 남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은 게 결혼 후 처음이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남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아들에게도 여자아이에게도 현실감을 안겨준 듯했다. 아들은 조심스레 동사무소에 다녀왔고 취업정보센터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여자아이는 편의점에서라도 해볼게요라며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나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집에서 아주 조금씩, 아주 작게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는 소리를 들었다. 물론 완벽한 변화는 아니었다. 아들은 며칠씩 아무 말 없이 방에 틀어박힐 때도 있었고, 여자아이의 알바는 하루하루가 불안정했다. 그래도 이전과 달라진 건 아무도 도망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친한 술친구였던 사람이 집에 찾아왔다. 이제야 오네. 문을 열자 내가 던진 말에 그는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다.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다. 형 그렇게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못 왔어요. 그는 초췌한 얼굴로 고백했다. 술친구였지만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한 사람. 그러나 그의 말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저도 요즘 끊었어요. 그 형 보고 무서워서. 그날 밤 남편은 눈을 꼭 감고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저지른 건 정말 끔찍했어. 근데 우리 아들 조금씩 바뀌고 있어. 당신처럼 안 살려고. 그 말에 남편이 눈을 떴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미움과 원망으로 피했던 그 시선을 이번만은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 시선 속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마음이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가장 깊은 밤을 지나고 있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다. 남편의 눈물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할 수 없었다. 말 못하고 스스로를 가누지도 못하는 사람을 향해 분노를 쏟는 건 차라리 내가 더 초라해지는 일이었다. 그렇게 나는 미움 대신 연민을, 분노 대신 피로를 그 사람에게서 걷어냈다. 매일 아침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며 한때 이 사람이 웃으며 커피를 내밀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땐 참 따뜻했는데, 참 짧았는데, 그렇게 나 자신도 몰랐던 옛 감정들이 바닥에서 올라왔다. 남편의 신체는 급속도로 쇠약해졌고 하루하루 상태는 더 안 좋아졌다. 의사는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했고 언제든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나는 오히려 안도했다. 오랜 전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감정, 죽음 앞에선 원망도 미움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나는 깨닫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셋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아들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여자아이는 뭔가를 말하려다 말았다. 조용한 식사였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묘한 안온함이 있었다. 누구도 핸드폰을 보지 않았고 TV도 꺼져 있었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다. 여자아이가 물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아버지랑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순간 멈칫했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나도 궁금해.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눈빛이었다. 했지. 수도 없이. 근데 원망은 혼자 해야 하거든. 같이 싸우는 것도 아닌데. 그건 너무 외로운 일이야. 그래서 결국엔 그냥 살았어. 그렇게 시간 지나더라. 내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그녀에게도 언젠가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며칠 후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아들이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근로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이 그렇게 당당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퇴근하고 돌아와 문을 여니 아들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어색하게 웃더니 말했다. 엄마, 밥은 못했어요. 대신 이거라도 같이 먹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국물 속에 참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여자아이는 나를 붙잡고 말했다. 저도 뭐라도 해볼게요. 계속 이렇게 얹어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버지 병간호도 도울게요. 나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그저 기적 같았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일상이 되었다. 한밤중에 남편이 거칠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달려가 보니 고통에 찬 듯 눈을 감고 있었고
나는 이가 딱딱 맞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구급차를 부를까 고민하다가 손을 꼭 잡고 앉았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손끝으로 전해지는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저릿했다. 이튿날 그는 다시 깨어났고 눈을 떴다. 그러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물수건을 갈아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다. 이제 그만 내려놔도 돼. 누구도 당신 원망 안 해. 그러자 그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다. 이번엔 흘러내리기도 전에 닦아주었다. 더는 그 눈물을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흘릴 필요조차 없게 해주고 싶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오랜만에 햇살이 쏟아졌다. 아들은 어머니날이 다가온다며 작은 카네이션 화분을 하나 사왔다. 이런 거 어색하지만 엄마 고생했잖아. 나는 웃음이 터졌다. 얘가 무슨 철이 든 거야? 그러자 그는 말없이 어깨를 으쓱했다. 어릴 적부터 철이 없다고만 생각했던 아이가 어느새 내 앞에서 어른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여자아이도 첫 월급을 받았다며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제가 처음 번 돈이에요. 나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는 두 손으로 내 손에 봉투를 꼭 쥐어주었다. 받아주세요.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있다고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내 식구가 처음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얼굴엔 아직 생기가 없었지만 아들의 팔을 잡고 미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사진 속 우리는 어딘가 어설펐고 서툴렀고 정리되지 않은 가족이었지만 분명히 하나였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 모든 파국 같은 시간이 결국 누군가에게는 성장의 시간이 되었음을, 무너진 것 같던 집이 다시 조금씩 세워지고 있음을. 이 집엔 아직 희망이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따뜻한 바람이 거실 창으로 스며들던 어느 날 나는 오래된 커튼을 걷어냈다. 세월이 빛바랜 천조각은 마치 이 집의 지난날 같았다. 무거웠고 묵직했고 먼지가 가득했다. 창틀에 붙은 곰팡이들을 닦으며 나는 이 집을 다시 살아갈 준비를 조금씩 시작했다. 과거를 도려내는 일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 덧입히는 일. 여전히 아침마다 남편의 몸을 씻기고 약을 챙기고 손을 잡아야 했지만 이젠 그 일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그를 돌봤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지만 그의 표정은 자주 달라졌다. 아들의 발소리가 들리면 눈이 커졌고 여자아이가 웃으며 안부를 묻는 날엔 눈꼬리가 살짝 접혔다. 식사를 하다 말고 눈을 감는 일이 많아졌고 소화도 더디고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간 수치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나에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식 계약직 채용 통지서였다. 엄마, 나 이 회사에서 한동안 일해볼게요. 비전이 있다느니 커리어니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나 이제 일하고 싶어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래, 그래야지. 눈물이 찔끔 나왔다. 아이가 아이 같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나 이제 아빠처럼은 안 살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다짐처럼 들리다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속에 담아뒀던 걸까. 그날 밤 남편 옆에서 아들이 처음으로 스스로 물을 떠다 주었다. 남편은 고개를 겨우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고 눈빛이 덜덜 떨렸다. 아들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나 이제 시작할게요. 뭐든 늦게 해도 되죠? 그날 남편의 눈에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물이 흘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그는 그저 그 눈물로만 대답했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며칠 뒤 여자아이도 직장을 옮겼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카페 주방 보조로 옮겼다고 했다. 가게 사장님이 밥 잘한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요리 공부해도 좋겠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도 놀란 듯 수줍게 웃었다. 나는 말했다. 정말 잘 됐네. 너는 손맛이 있어. 내가 해준 미역국 아직도 기억나.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처음이었어요. 누군가가 제 음식을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준 거 고마워요. 어머니. 그날 이후로 그녀는 집에서 가끔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김치볶음, 된장찌개,
달조림 같은 걸 해놓고는 나에게 말하곤 했다. 이건 그냥 제가 해보고 싶어서 해본 거예요. 집은 점점 달라졌다. 불 꺼진 거실에서 술 냄새가 나던 날들은 사라졌고 냉장고엔 맥주 대신 채소와 두부가 들어섰다. 주방엔 국물 끓이는 소리와 조용한 라디오 소리가 번갈아 흘렀다. 물론 다툼도 있었다. 아들이 늦잠을 자거나 여자아이가 일을 너무 힘들어해 올 때면 나는 말없이 그 옆에 앉아주기만 했다. 무언가를 해결해주는 대신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 위로가 되는 시기가 있었다. 남편은 눈빛으로 세상을 본다. 말없이 바라보고 눈으로 듣고 감정은 그 작은 움직임 안에서 전달된다. 하루는 창밖을 보며 눈동자를 한참 움직이던 그가 내 손을 붙잡았다.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그 손길은 느리고도 단단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 아들 잘 컸어. 당신보다 훨씬 잘 살 거야.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내가 이 집에서 싸우고 버티고 버려두지 않은 이유는 결국 이 하루를 위해서였다는 걸. 가족이란 같은 이름 아래 모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존재는 아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제각각이고 때론 지독히도 아프다. 하지만 그 아픔을 함께 견디며 살아낼 때 그 집이 다시 집이 되는 거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내 식구가 함께 밥상을 차렸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았고 나는 나물을 무치고 아들은 생선구이를 구웠고 여자아이는 조심스럽게 된장국을 끓였다. 네 사람의 손이 모여 만들어낸 한 끼는 소박했지만 아주 따뜻했다.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만이죠? 여자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아들이 대답했다. 나는 아예 처음인 것 같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이 아니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눈을 감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의 마지막 끄덕임은 모든 용서를 담은 고백 같았다. 남편은 더는 움직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지만 그가 만든 결과 위에 우리는 다시 삶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모두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겨우 한 걸음씩 걸어 나오는 중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 잊고 지냈던 인물 하나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남편의 형이었다. 술을 마시면 매번 남편이 전화에 함께 달렸던 그 사람. 늘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 그래하며 웃어넘기던 그 혈육.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여전했다. 아이고, 동생이 그렇게 됐다며? 참 안 됐다 안 됐어. 겉으론 안쓰러운 척이었지만 나는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안 됐다는 건 말뿐이었다. 어쩌다 그렇게까지 됐대. 걔가 그래도 기운 좋았잖아. 예전에 내가 너희 집 가서 자주 봤지. 그 술상 펴놓고 셋이 죽이 맞았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담담히 차를 내왔다. 남편의 형. 그 사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본인의 탓은 없다는 듯 과거를 회상하며 웃는 입꼬리엔 아무 책임감도 부끄러움도 없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와 그를 보고 인사했다. 그리고 곧바로 돌아섰다. 어릴 적 아들은 그 삼촌을 무서워했다. 아버지보다 더 큰 소리로 웃고 더 거칠게 말을 뱉던 그 삼촌이 집에 오면 아들은 늘 숨어버리곤 했다. 쟤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그 삼촌은 여전히 아들을 그렇게 평가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기운 없게 만든 게 누군데요? 애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던 거 아세요? 그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그는 씩 웃으며 반박했다. 에이, 애들은 원래 그런 거야. 기죽이면 안 되니까 키워주는 거지. 나는 더는 참지 않았다. 기죽여서 애 키운 결과가 저렇게 쓰러진 당신 동생이에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반격하듯 말했다. 그래도 가족인데 죽으면 상속 문제도 있고 형제가 마지막은 좀 챙겨야지. 그 사람 집도 내 명의에 들어가 있는 건 알지? 그 한마디에 나는 온몸이 식어버렸다. 네, 아니, 오래전에 그 사람한테 말했었는데 지가 나중에 곤란할까봐 집 문서를 내 이름으로 잠깐 돌려놨다더라고. 아직도 그러고 있을 줄은 몰랐지. 그 말은 사실이었다. 오래전 남편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 집 일부 명의를 형에게 돌려놓은 적이 있었다. 그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래된 일이라 남편이 병들어 누운 지금 그 문제까지 다시 꺼낼 줄은 몰랐다. 그 집 팔면 내 목도 좀 챙겨야 할 거야. 뭐 그래도 동생이 이 모양인데 내가 크게 바라겠어? 그 말을 하며 그는 차를 들이켰고 나는 그 손에 쥐어진 찻잔이 바닥에 부딪히는 상상을 했다. 당신, 지금 이 집이 당신 겁니까? 법적으로야 공동명의니까 내 목도 있는 거지. 나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나가주세요. 뭐, 지금 이 집, 당신이 한 숟가락 얹은 적이라도 있습니까? 술에 취해 들어와 욕하고, 애 울리고, 당신 동생 병들게 만든 주범이 누군데 이 집을 논합니까? 그는 순간 멈칫하더니 피식 웃었다. 아유, 많이 컸네.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남편 죽어가는 거 기다리는 것 같잖아? 그 말에 나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성을 놓지 않았다. 맞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편히 눈 감는 날을. 근데 당신은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문서요? 변호사랑 얘기할 테니까 나가주세요. 그는 비로소 말문이 막혔고 나는 현관문을 열어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당신은 가족도 아닙니다. 그렇게 문이 닫히고 나서야 무릎이 휘청했다. 여자아이가 다가와 내 어깨를 받쳐주었다. 괜찮으세요? 나는 한참을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거실에 누워있던 남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들었지? 당신 형,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게 나중엔 우리한테 미안하단 말이라도 눈으로 해줘. 남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아주 천천히, 길게. 그날 밤 아들이 내 방으로 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더 빨리 어른이 되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시작이야. 늦은 게 아니라 드디어인 거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은 한때 기묘한 가족이라 불릴 만큼 망가졌지만 결국 그 속에서도 누구는 변했고 누구는 용서를 배웠고 또 누구는 사람을 지켰다. 진짜 이상한 가족은 남보다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이상했지만 끝내 서로를 지켜냈다. 남편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됐다. 말할 수 없는 입술은 점점 말라갔고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다. 그를 병간호하는 일은 어느 순간부터 돌봄이 아닌 이별의 준비로 바뀌고 있었다. 여름이 완전히 물러가던 9월의 어느 새벽, 나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거실 창문을 열었다. 아직은 선선한 공기가 남아있던 그날, 남편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병원도, 응급실도, 마지막 격려도 없었다. 그냥 숨을 한 번 크게 쉬더니 그 다음 숨이 오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고생했어. 이젠 편해져도 돼. 그 순간 그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다. 그게 고마움이었는지 미안함이었는지 마지막 인사였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그는 끝까지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걸. 장례는 조용히 치렀다. 아들과 여자아이는 검은 옷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았고 나는 조화를 정리하며 정신없이 움직였다. 3일장이 끝나던 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네 사람의 사진이 걸린 액자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액자 속에 있는 건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다. 누군가는 말도 못했고 누군가는 아팠고 누군가는 아직도 방황 중이었다. 하지만 그 사진은 분명히 가족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이상하게도 모든 게 명확해졌다. 아들은 회사에 정식 입사했고 여자아이는 요리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조용한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저녁을 먹는다.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홀가분하다. 남편의 방은 아직 그대로다. 침대는 정리됐고 그의 옷은 옷장에서 꺼내 박스에 담아 창고로 보냈다. 하지만 벽에 걸려있던 모자 하나는 그대로 두었다. 그 모자는 늘 술 마시러 나갈 때 쓰던 모자였다. 나는 그걸 보며 자주 생각한다. 그 사람은 끝내 술을 놓지 못했지만 삶의 마지막엔 사람을 놓지 않았구나. 그게 그가 이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다. 여자아이는 요리 실습이 끝나면 꼭 저녁을 싸들고 온다. 혼자 드시면 맛없잖아요.
아들은 주말마다 마당에서 고양이 밥을 챙긴다. 아버지 계실 땐 고양이도 못 들어왔는데 이따금씩 네 사람이 함께 있던 사진 앞에 둘이 앉아 수다를 떨 때면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한다. 이 가족, 처음엔 진짜 기묘했는데 이제는 그냥 사람 사는 집이 됐네. 그게 아마 우리가 살아낸 가장 큰 기적이 아니었을까. 사연을 쓰신 분은 끝내 우리는 이상한 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상한 구석이 있고 가족은 그런 이상함을 끌어안으며 살아가는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술을 놓지 못했고 누군가는 인생을 뒤늦게 배웠고 또 누군가는 너무 늦게야 말을 시작했지만 그 모든 시간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변화, 한 집안의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낸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상한 가족이었지만 끝내 사람 냄새가 남았던 이 집처럼 우리 모두의 일상도 그렇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 부스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